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 임기 중 네 번째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종전선언을 강조했습니다. 3년 전 두 번째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처음 종전선언을 필두로 한 한반도 프로세스를 언급했을 때만 해도 남북한을 둘러싼 상황은 분명 유리했습니다. 지금은 그토록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조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사자인 우리가 희망을 버려야 할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고 희망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요? 오늘의 김시맨 시작합니다. 네,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자, 킹시맨의 목요일의 남자 김민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의 남자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건가요? 네. 목요일인지 월요일인지 뭐 네. 수요일인지 뭐. 네, 하지만 네. 킹시맨의 남자인 건 맞으니까 언제나 환영합니다. 목요일 또는 네. 가끔 다른 요일의 남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거는 남성이다. 네, 남자다밖에 없네요. 네. 네, 저희가 약간 웃고 시작했습니다만 밤 사이에 좀 무거운 소식이 하나 전달됐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이 해양사부 공무원이 좀 표류하던 중에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온 것인데요. 사실 어제까지 이제 파악된 것은 이분이 이 어업지도선에서 신발만 남겨놓고 이제 사라졌는데 실종이 됐는데 북한 해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군 당국의 이런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밤에 이제 나온 뉴스는 북한군에 의해서 원거리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을 했고 북한 측에서는 이분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사실이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거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사실 확인을 추가로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이 남북 간에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전에 국방부에서 브리핑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생각이고요. 종전선언이 이래서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평화라고 하는 건 관념이 아니라 목숨이니까요. 첫 순서는 오늘 화제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슈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종인 안철수, 밀당인가 결별인가. 자, 두 번째, 제2의 테슬라, 니콜라 사기극 논란. 세 번째, 윤석열 가족 수사, 속도전입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한때 대선 주자와 킹메이커였던 둘 사이에 지금은 빨간불이 켜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게 남겼던 말부터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자유시장 경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100일 넘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고생했지만 실제 민심이 변하는 지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불거지는 두 사람의 갈등은 공정경제 3법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계 박용만 회장까지 나서서 이 법은 기업을 더 하기 힘들게 만드는 법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평생을 경제 민주화를 상징적으로 살아왔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비록 야당이지만 굉장히 전향적으로 민주당과 함께 이 법안만큼은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업이 창업주 또는 대주주 너무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기업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면 주주들이 힘을 써서 1인 1주의 원칙을 가지고 이 대주주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우리나라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정경제 3법에 적극적인 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당초에 제시했던 그 공정거래 3법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안이 후퇴돼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통과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좀 다른 의견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양하고요.
당색 발표 관련돼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당색 결정하려다가 사흘이나 넘게 연기하다가 이제야 발표됐습니다. 이거 역시도 어떤 면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당색과 관련해서는 일단 초선과 중진그룹의 색깔을 둘러싼 논쟁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초선이라든지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당내 비주류들은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기존의 중진 의원들과 원로들 같은 경우는 그냥 빨간색 또는 지금의 분홍색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남겼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또 불만 어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관련된 이 발언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요, 옹졸하고 폐쇄적인 리더십으로는 제1야당을 이끌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권 역량을 키울 수도 없다라고 본인의 SNS에 이야기를 남겼고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은 태스크포스 같은 느낌의 비대위, 별동대 같은 느낌,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다라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당색을 정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당 정체성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민하 의원, 박덕흠 의원에 관련된 내용도 있죠? 박덕흠 의원은 뭐 원래는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 어제로 탈당한다고 했습니다. 아, 탈당. 네. 네. 원래 이제 그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이제 특혜 수주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국토교통위에서 상임위에서 이제 활동을 한 것이 5년 이상 이제 있었기 때문에 건설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이 상임위에 있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이해충돌이 있는 부분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돼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진상규명을 해보고 빠른 속도로 진상규명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심지어는 이제 뭐 윤리에 회부한다든지 뭐 이런 징계하는 방안까지 고려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탈당을 하게 됐기 때문에 당 차원의 징계 이런 것들은 진행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 차원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탈당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하는 그런 기류가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박덕흠 의원의 탈당이 그러면 지도부나 당내의 어떤 좀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뭐 결단을 해서 더 이상 이렇게 도덕성의 의심을 받는 상황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혼자 탈당한 것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탈당 결정을 했을 리는 없다. 네. 그런 점에서 애초에 좀 진상규명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국민의힘 측의 입장도 사실은 좀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제가 최근 제2의 테슬라라는 수식어로 주목받던 미국의 수소전기 트럭 스타트업 니콜라 소식입니다. 사기극이란 논란과 함께 창업주가 사퇴했고요. 주가가 20%포인트나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화면부터 보시죠. We're trying to mitigate it. It's one reason why the Badger will come to production in 2022. We were hoping to have it a little earlier, but that's still incredible. It's only a year, pretty much a year and a half from now. And if we were to do this on our own, it would take us a few more years than that. So we're lucky to have GM on our side and also their purchasing power. So it's a good thing. Certainly. 네, 방금 보셨던 트레버 밀턴이 FBI한테 체포됐다 이런 루머도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어쨌든 주가 폭락으로 국내 투자자들한테 손실이 상당합니다. 자, 어떤 손실이 있나요? 네. 일단 뭐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 포털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이 니콜라라는 이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규모는 한 우리 돈으로 약 1,70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름도 사실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테슬라라는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이름을 니콜라로 굳이 졌습니다. 네. 니콜라 테슬라가 사람 이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사실 저 같으면은 약간 의심을 가졌을 텐데 아무래도 이 회사가 좀 수소 트럭 뭐 이런 것들을 네. 좀 뭔가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테슬라도 잘 되는데 이것도 잘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투자를 한 측면들이 많이 있겠죠. 특히 국내에 예를 들면 현대차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이 회사가 요구한 바도 있고 하지만 현대차는 이제 애초에 좀 별로 기술력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해서 이제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그룹에서 일부 이제 투자를 한 게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하나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 사태 때문에 이 계열사 중 하나가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총수의 어떤 결단이라든가 총수의 아들의 결단 이런 것들은 역시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아드님이 이제 부사장이지 않습니까? 김수민 회장의 아드님이 네. 그 계열사에.
그런데 이제 이분이 방금 나온 그 트레버 밀턴입니까, 이름이? 트레버 밀턴입니다. 네, 좋은 네. 이름인데 그분이. 그 좋은 이름이 이렇게. 근데 그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이렇게 가지면서 좀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투자 결정은 좀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수소 트럭은커녕 수소도 없고 트럭도 없으니까는 네,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네. 네. 아, 성명학 공부도 하셨나요? 제 이름은 좋은가요? 아, 이게 뭐 본명은 제가 모르니까 근데 MC 장원은 네. 역시 힙합 아닙니까? 래퍼의 이름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락커기 때문에 이것은 뭐 좋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커트 코베인 같은 걸로 바꾸세요. 계속 이름. 정리하면요. 사실 니콜라한테는 마케팅력은 있는데 기술력은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일반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관련된 이슈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슈가 바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한 수사고요. 속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 일단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경제정의, 사법정의 이런 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오늘의 이슈맵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검찰 수사 속도전입니다. 관련 키워드를 보면요. 성역 없는 수사, 윤석열 가족 수사, 나경원 자녀 의혹, 조국 정경심 때처럼 네, 방상훈, 박덕흠 국감 증인 신청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성역 없는 수사. 자, 추미애 장관이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한 이후에 검찰이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 속도를 분명히 올리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25일에 윤 총장 장모 고소인에 대한 첫 조사가 드디어 이루어지죠. 네, 그 정대택 씨라고 이미 언론에 이미 다 공개가 됐고요. 지난 2월에 고소 고발 건이 들어갔습니다. 7개월이 지나서야 첫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소나 수사나 제대로 된 것이 아직까지 없고요. 첫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동안 굉장히 미뤄왔다. 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와 그리고 정 씨가 공동 사업을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 건물 채권을 공동 투자하고 이 이익금 분배 과정에서 서로 분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분쟁이 생기는 과정에서 법무사가 등장하는데 이 백 법무사가 이제 조금 더 장모 최 씨에게 유리하도록 이제 위증을 종용했었다라고 현재 정 씨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소가 일단 하나 들어갔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방조하고 있다 해서 직무유기죄 이게 2개가 이제 고소 고발건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첫 조사가 이루어질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좀 속도감 있는 수사가 전개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이제 형사 6부에 재배당이 됐는데 이 형사 6부는 기존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도 역시나 여기에서 배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장모 최 씨와 관련된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는 형사 6부에서 모두 전담하게 됐고요. 함께 뭉뚱그려서 지금 수사를 전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일단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그거는 벌써 2000 몇 년 전이고. 회장님이 한 건데 왜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정대택이를 손대지만, 얘네들은 바로 형무소가. 그러니까. 그래서 1년 몇 개월 동안만 실컷 주둥아리질 하고 살아라 그래. 팔자 편하게. 내가 절대 어떤 경우도 난 그냥 안 놔둬. 지금은 이제 사실 실패하고 지금 정권 뭐 이런 게 그거 하니까 그냥 지금 손 안 대는 거지. 아이고 평생 검찰총장이? 하여튼 그 임기 끝나자마자 바로 고소할 건데 뭐. 끝나기 전에 고소할 건데 뭐.
네, 김민하 의원 녹취 듣고 오셨는데 주가 조작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 저는 뭐 이 관련된 보도도 받고 전체적인 이제 이 지금 대화의 맥락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들은 당연히 뭐 있을 수밖에 없죠.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만으로 사실 뭐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뭐 검찰의 능력에 달렸겠지만 사실 이 대화를 지금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지시대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 저거 뭐 그거 뭐 이런 식인데 그거 저거 뭐 그거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여기서 해당하는 그거란 뭐냐, 여기에 이제 그게 뭔지를 밝히는 것이 네, 뭐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장모 최 씨와 이런 분들은 도이치 그거 회장님이 했었다고 하는 도이치 그것은 그거라는 건 그냥 그 주식을 뭐 샀다든지 이런 뭐 일반적인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이렇게 그거 내가 했다고 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대화 자체에 대한 해석은 제가 보니까는 여러모로 뭐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뭐 자신의 딸인 김건희 씨에게 이제 혐의가 가는 것을 좀 막아보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아니면 서로 서로 이분들이 같이 뭔가 활동을 하는 분들인 차원에서 서로 어느 정도의 상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설도 있고 그래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이 그거가 그건지를 밝히는 것이 그거가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투리에도 보면 거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해서 거시기하면 되잖요. 텍스트로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 뉘앙스로는 충분히 이 심증은 가거든요. 어떤 말인지. 근데 이걸 과연 검찰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수사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창석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주가 조작 의혹을 밝히려면 주가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야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텐데 지금 이 녹취록을 보면은 사위의 임기도 얘기를 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다면 의심스러운 정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장모 최 씨는 여기에 대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주식을 보유했었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주식을 많이 잃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가 조작은 주식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이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작이라는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유하고 돈을 잃었다고 해서 무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조작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주요 정황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수사할 만한 상황이다. 제발 좀 수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그거 이거 저거 대명사로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을 했다는 동사는 가릴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검찰이 그걸 밝혀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얼마 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으로부터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나경원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습니다. 왜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장모 부인도 고발해 됐는데 왜 수사 안 하죠?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바로 그런 상명하복 관계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질타가 있고 그것을 지금 개혁해 나가는 와중에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앞서 본 영상에서 정청래 의원이 언급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의혹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스포츠 기구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SOK의 회장직을 맡았었습니다. 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동안 나 전 의원의 딸인 김모 씨가 이 홍보 대사로 추천이 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나 전 의원이 임기가 끝나고 퇴임하는 그 시간대에 그 즈음에서 이 딸 김모 씨가 이사로 자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아니면 그 SOK 내에 막대한 영향력을 딸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관계자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관련돼서 사실은 조국 장관 수사 때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걸 텐데요. 자, 검찰이 어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건천 변호사가 공개 비판을 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꾸준히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오던 서건천 변호사가 본인의 SNS에 이와 관련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조국 전 장관 때 쓰던 영장 자판기가 고장났다.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이 판사다. 이 고장난 제멋대로 자판기는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증거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자, 지금까지 미국 수소 전기차 트럭 니콜라 그리고 윤석열 총장 관련된 여러 주요 이슈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맵이었습니다. 생활 밀착형 시사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는 씁쓸한 극과 극입니다. 네, 오늘 주제와 이 관련해서는 특별히 아까도 등장한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 굴리는 동서학 개미들이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야만 했냐?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오창석 의원. 네,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부의 대물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른바 금수저라고 표현을 하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재산이 충분하게 있는 내용인데 4년 전에 만영세 재산 상속에 대한 평균 금액이 5,7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최근 발표된 자료는 만영세 재산 상속분이 1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1억 6천만 원이요? 네, 지금 제가 만 33세인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벌지 못하고 있는데 만 영세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창석 의원. 네. 우리 지금 퇴근합시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일해봤자 돌도 안 된 이 아가보다도 돈을 못 버는데요. 참담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자, 그런데 이 너무 극과 극이어서 가슴 아픈 최근 한 사건이 또 떠오릅니다.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 형제가 화재 사고가 있었죠. 네, 인천의 한 빌라에서 형제 10살과 8살 형제가 부모님이 없을 때 라면을 끓여 먹다가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등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10살 형은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때문에 어머니 학대를 그동안 많이 받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2년 전에 처음 이제 학대 신고가 접수가 됐고 이후 3차례나 신고가 있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아무런 대응과 대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보다도 가슴이 아팠던 건 여러 가지 사전 정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었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문 대통령도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야동 방치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어떤 대응책이 나올까요? 일단 기존의 아동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또 학대를 받게 되면은 이제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아이에게 의사를 또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그래도 학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함께 살았었던 부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사례 경우가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분리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소에서 이 아이가 조금 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보호를 해준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이 요구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돌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는 강제 분리 조치를 하더라도 강제 보호를 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하라. 그래서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이 돌봄 취약계층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요즘 그 수저론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박보검 씨가 나오는 드라마 대사에 이 수저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박보검 씨가 흑수저입니다. 경제적으로. 얼굴은 누구보다 금수저시죠. 예. 근데 이 친한 친구는 금수저라서 굉장히 비교가 되는 상황이지만 이 자존감 높은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 수저 계급론에는 정신이 없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정서적 안정감, 정직, 순수함이 빠져 있다. 없다. 이런 대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실 경제력과 상관없이 이런 이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애착 정도에 따라서 이 평생 인격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정서적 흑수저, 금수저라는 개념인데요. 오창석 의원도 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소한의 기반을 어떻게 국가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가 이제 현대 국가의 저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재산으로 출발할 수 있다.
이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누리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영국에서 예전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현대국가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라면 형제처럼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돌봄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서적으로 결핍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면 본인의 좀 자존감이 낮아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누가 봐도 자명한 이 절대적 박탈감이 횡행한 사회라면 너무나도 이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또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타인에 대한 나눔인데요. 인천 화재 형제에게 이 기부와 성원의 물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저에게는 희망으로 보입니다. 네, 실시간 라이브 댓글 좀 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내보니까 신이 다 못한 돌봄을 부모한테 맡겼다. 아이를 키우는 걸 신이 부모한테 맡겼는데 이젠 부모가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체의 책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라이브 댓글 좀 알려주세요. 네, 실시간 유튜브 댓글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 관련해서 댓글이 참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투자하신 분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보고 계셨었나 봐요. 안타까운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2의 테슬라라더니 니콜라 이렇게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 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자, 드디어 윤석열 나경원 수사 돌입인가? 네, 녹취 내용이 참 적나라하네요. 요즘 김종인 위원장 하는 대로만 하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여당 입장에선 뭐 이런 내용들이 댓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네, 댓글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네, 후쿠시마 수산물 진짜 먹으라고? 자, 오늘의 킹덤 주제입니다. 자,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제한을 없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찬석요? 일단 일본의 이제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지금 아세안 플러스 3, 이제 플러스 3은 한중일인데요. 외교부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성을 이미 검증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나라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제 거부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과 중국입니다. 정확하게 이 두 국가에게 이 수산물을 받아들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고, 사실은 이제 두 국가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두 국가에 대한 수출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후쿠시마를 믿고 먹는다라는 사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방위적인 외교, 정치력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좀 더 짚어볼까 싶은데 김민하 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다 이제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가 특정 지역에 뭐 이렇게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우리가 또 다 같이 살아가는 지구촌 세상 아닙니까? 지구촌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어떤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WTO 체제에서는 좀 서로 상호 호혜적으로 하자라는 좀 국제적인 어떤 그런 합의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지역에 뭐 예를 들면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정한 이유로 거부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를 한번 따져보자라고 그 나라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본이 WTO에 문제 제기를 했죠. 네. 분쟁 해결 절차로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에게 좀 불리하게 상황이 전개됐지만 뭐 노력을 열심히 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뭐랄까요, 승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입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WTO에 의해서도 정당하다고 이제 지금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수입 금지를 조치를 계속 유지를 하면 뭐 특별히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누가 속여서 들어오지 않는 한 이제 우리가 먹을 일은 뭐 없겠죠. 네. 네.
자, 일본인들도 10명 중에 1명은 이 후쿠시마 식품을 꺼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수출을 못해 안달인 겁니까? 여기서 저의 분노의 킹덤 퀴즈 나갑니다. 자, 다음 중 후쿠시마 식품을 먹고 자민당 총재가 됐다고 홍보한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자, 후보자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번 고이즈미 주니치로, 2번 아베 신조, 3번 스가 요시히데. 자, 일본어에 능통하고 일본 통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오창석 요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춰보시죠. 일단은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됐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고요. 2011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1번 고이즈미 총리는 2006년까지 재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시대적으로 맞는 사람은 2번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좀 논리적인 이유가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간만에. 일본어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이라 뭐 일본어로 칭찬을 해줄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맞췄습니다. 정답은 2번 아베 신조입니다. 이 후쿠시마산 식품의 먹방을 직접 자주 선보였던 이 아베 총리는요, 이 매일 후쿠시마산 쌀을 먹고 물도 마신 덕분에 자민당 총재 3선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아프시죠? 예, 어쨌든 이 먹방으로만 안전을 홍보하자 일본 네티즌들은 자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도시락 주면 모두 먹지 않고 버릴 것이라고 이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후쿠시마 수산물은 안전할까요? 이 한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서 이 세슘 검출률이 7.3%로 나머지 지역 0.8%보다 9.1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후쿠시마산은 아니지만 이 일본산 산천어 그리고 두릅, 멧돼지는 세슘 검출률이 높게 나와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베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스가 내각은 어떨까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이너 지금 나와 계시죠? 네, 연결되어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린피스는 세계적인 국제 환경단체죠. 세계 각국의 지부가 많고요. 관련된 환경 이슈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역시 후쿠시마 관련돼서도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난 22일이었죠. 국제원자력기구 IEA 총회에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네, 오디오 상태가 나쁘군요. 아이고.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다시 연결을 좀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중요한 이슈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좀 더 여쭤볼까요? 김민하 의원. 일단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 자체는 인접국의 우리한테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금 오염수를 그 원전에 이제 어떤 핵 연료봉이나 이런 것들을 식히기 위해서 계속 이제 냉각수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전에서는 계속해서 오염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그것을 탱크에 저장하고 있는데 그 탱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자신들로서는 부담이라는 이유로 지금 해양에 이제 방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냥 방류를 할 경우에는 누구도 이것을 그래도 된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화를 거쳐서 방류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 장치를 통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정화 장치를 통해서 정화가 된 오염수가 그러면 확인을 해봤을 때 실제로 방사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히 제거가 된 것이냐? 일본 정부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뭐 많이 제거가 됐다, 상당수 제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우리 입장도 그렇고 지금 뭐 보신 그린피스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단체의 입장도 그렇고 완전히 이제 제거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당연히 후쿠시마에서 이제 그 방류를 한다 하더라도 해양이라는 것은 바다는 넓고 이 방사성 물질들은 해류를 통해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장마리 캠페이너를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이 되는 건지 제가 좀 걱정이 되고요. 네. 네. 지금 다시 전화 연결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들리시나요? 캠페이너님?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꼭 연결 됐어야 되는데 다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겠다 이런 주장을 일본이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요.
네. 정말 아쉽게도 일본 정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모든 내부 절차를 마쳤습니다. 네. 지난 7월 말에 대국민 의견 수렴이 있었는데요. 반대 의견이 80% 이상이었지만 해양 처분을 위해서 주체 없이 추진 중입니다. 특히 네. 스가 내각이 새로 들어오면서 민감한 오염수 이슈를 다루지 않을 거란 예측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열리는 IAEA 총회에서의 발언을 보면 올해 안에 빠르면 11월 중에 해양 방류 결정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반대 여론이 80%이지만 그러나 스가 내각이 오히려 예상과 달리 속도를 내고 있군요. 일단 방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염수에 현재 포함된 방사성 물질만 60여 종이 넘습니다. 네. 이 중에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유해한 핵종은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보유한 기술로는 절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이슈들 지금 일본이 그러니까 방류를 통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태평양에 방류되면 많은 물의 양을 희석해서 농도를 낮춘다고 하지만 방사성 물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좀 전에 후쿠시마 수산물 논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일본으로부터 제소를 받았을 때 1심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폐소의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금 열리는 IAEA 총회에서 한국 대표단이 전달한 내용은 작년에 비해 구체성과 내용에서 다소 아쉽습니다. 지금부터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코앞인데 막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인 국제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막기 어렵다는 얘기에 가슴이 철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대책 필요할 것 같고 훨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이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련돼서 스가 취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도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국제사회에 공표했는데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앞으로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스가 요시히데라는 사람이 이 후쿠시마가 있는 이 동북부에 있는 아키타현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큰 인물이 나왔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스가 요시히데 입장에서는 이 동북부 지역의 어떤 부흥이라든지 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베 신조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싶어 할 겁니다. 뭐 자기 동네니까요.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쿠시마산 이제 수산물, 농수산물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이 오염수 방류를, 해양 방류를 시도를 하면서 우리는 안전하게 이렇게 다 처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데요. 특히 동북부 지역은 여러모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수산업 아니면 관광 이 두 가지로 지금까지 이 지역 경제가 굴러가고 있었던 것인데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그 두 가지 경제 기반을 다 무너뜨린 것이죠. 누가 놀러 갈 것이며 거기서 나는 어떤 농산물을 누가 먹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빨리 안전성을 입증해 줘야 이 지역에서 이제 자민당이 훨씬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 중에 일부 지역, 뭐 이와테현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지금의 이제 뭐 국민민주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 과거에 이제 좀 민주당 세력이었던 이 사람들의 어떤 지지 기반이 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동북부 지역의 어떤 부흥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이뤄내서 자민당 지지세를 더 확고하게 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실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한일 간의 수출 규제 문제가 아직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일 간 수출 규제 문제는 스가 요시히데가 분명히 아베 신조의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승한다고 얘기를 했고 계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아베 신조 내각에서의 어떤 갈등 구도에 더해서 더 심각한 어떤 갈등 구도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죠. 다만 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건 결국은 우리도 이제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본도 이제 의지를 가져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또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한일 양국에 있는 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치인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가 결국은 한일 경제 갈등에 이어서 또 다른 한일 관계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후쿠시마 수산물 진짜 먹으라고 라는 주제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식탁과 환경에 대한 테러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김민아, 오창성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퇴치본부 투강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내용 살펴보시죠. 기존 독감 백신 맞아도 괜찮을까? 그리고 독감 백신 유통 미흡한 이유.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조금 전에 방역당국이 발표한 오늘의 국내 코로나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총 225명이었고요. 그중에서 지역 감염이 110명, 해외 유입이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발생 환자 수의 추이를 좀 살펴보면 그제, 그러니까 화요일에 51명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99명, 그리고 오늘 다시 110명으로 세 자릿수대로 올라선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발적 감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증권사와 마트, 또 관악구 사우나에서도 이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강양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하루 확진 환자 숫자에 일비하기보다는 이제 그 감염의 질을 좀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방역 전문가들이 걱정을 했던 것이 하루 확진 환자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를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의 비율이 여전히 줄지 않고 20% 이상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역 발생 환자만 놓고 보면 51명까지 줄어든 숫자가 99명으로 늘어나더니 오늘 또 11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주 초에는 약간 떨어지는가 싶었더니 다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늘어나다가 또 주말에는 약간 또 줄어들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도 여전히 높은 추이를 유지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나 혹은 전국의 유행 양상이 방역 당국이 기대하고 있는 대로 잡히고 있다라기보다는 잠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도 추석 연휴 전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시민들의 그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바로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존 독감 백신 맞아도 괜찮을까? 이 유통 과정에서의 실수 때문에 독감 백신 공급이 전면 중단됐다는 소식을 또 저희 방송에서 전해주시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기존 백신을 정말 맞아도 괜찮은 건지, 또 한편으로는 수급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그제 제가 독감 백신 중단 소식을 처음 전달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독감 백신이 맞았을 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통 과정에서 냉장 보관이 되어야 될 백신이 상온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은 그 백신의 효능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흔히 이제 물 백신, 뻥 백신을 맞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백신을 맞아서 독감 백신에 면역이 생겨야 그게 지금 정부의 방역에 도움이 될 텐데 독감 백신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면역이 생기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2주간에 걸쳐 가지고 독감 백신의 효능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만에 하나 혹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미 유통되어 있는 민간 물량 그리고 또 이미 유통되어 있는 이제 정부의 무료 접종 물량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신성약품이라고 하는 유통사에서 유통하는 500만 도수의 백신 중에서 일부 상온에 노출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시기보다는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가능성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심각한 문제가 없고 심지어 이 시중에 지금
지금 있는 이 독감 백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럼 맞아도 괜찮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일단 유통되는 물량에 대해서는요. 이제 맞아도 된다라고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두 번째 주제도 또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독감 백신 유통이 미흡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이 업체의 경험 부족 탓이다 또는 저가 입찰 때문이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진실은 대체 뭘까요, 강의원?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번에 이제 불거졌는데 일단은 신성약품이라고 하는 유통사가 이제 유통 과정 처음 이번에 백신 물량을 따가지고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운영에 미숙했다라는 점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운영 미숙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정부 입찰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저가 입찰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가 입찰을 하면 우리의 세금은 아낄 수 있지만은 정작 훌륭한 노하우와 그리고 훌륭한 품질을 가진 물건들이 입찰 과정에서 배제되는 과정이 생기는데 이 백신 제조와 유통 입찰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재현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이번 일을 잘 수습하고 또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약간 죗값을 치르고서도 무엇인가 입찰을 하는 식으로 이 좀 시스템을 좀 변경하는 것을 우리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돼서 유튜브 댓글 상황 한번 볼까 싶은데 한번 볼까요? 네. 네, 지금도 이 여러 댓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물백신 맞으면 큰 문제 될까봐 걱정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네요. 예, 하셨고요. 또 불안했는데 그나마 명쾌하다. 라고 또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청, 또 하청이 문제였던 거네.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무엇보다 방역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안전의 논리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긴즈버그 미국 대법관의 죽음, 대선판도 흔드는 이유를 주제로 송현서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추석 거리두기 신경 써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